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외국인이 4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꽤 큰 규모 3조 원이 넘는 현물 매수를 보였고요. 오늘도 지금 1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선물에서도 오늘은 일단 지금 오전장 1시간 정도 흘렀는데 4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거 외국인이 뭐 어제도 뭐 모르겠어요. 계속 얘기들이 많아요. 오후장 이렇게 빠질 때 뭐 공매도로 뭐 어떻게 했다더라 막.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이 수급 네. 속에서 너무 우리 시장이 그들의 놀이터가 된 건가.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의 ATM기가 국내 시장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놀이터로 전락한 건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네. 뭐 어쨌든 그래도 산다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는 좀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좀 이끌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좋은 뭐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르겠어. 개인들이 파니까 이제 그걸 또 주워가는 게 또 네, 지금 네. 외국인이고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시장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지금 이 추세로는 4일 연속 그러면 맞아요. 순매수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구글의 실적 발표 안에서 구글은 빠지지만 구글이 피 흘리고서 이렇게 하락하니까 네. 왜 그러나 봤더니 캐펙 투자를 영끌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우리 시장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전넥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시장을 같이 이제 끌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지수는 3.85%. 어제 7천선 아쉽게도 회복 못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7천선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상승 보이면서 776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로봇 쪽도 좋고요. 오늘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물론 코어랑 티슈즈는 하한가 기록하고 네. 있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에 있어서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유가가 지금 $80 후반대까지. 슬금슬금 WTI 80 한 6, 7달러 네네. 브렌트 기준으로는 지금 $90를 넘은 걸로 제가 맞아요. 봤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거슬리긴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달 드리는 말씀 바로 해보죠. 전달드리는 말씀. 말씀을 좀 제가 더 격을 높였습니다. 교장 전달 선생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어. 왜냐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혼돈에 빠져 계시잖아요. 그래서 NH 쪽에 빨리 더 해라. 오프라인 세미나 좀 더 많이 열어달라 해서 8월에 스케줄 하나 더 잡아왔습니다. 네. 8월 18일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분이죠. 이혁진 차장, 박지훈 부장과 함께 그에 더해서 우리 요정 중에서 ETF 요정 있잖아요. 우리 박현지 요정 말씀하시죠. 네. 부장 아니고 과장님. 요정이라고 했습니다. 박현지 요정. 네. 함께하는 3인방, 베테랑 3인방이 모인 요 투자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본사에서 지금 개최할 예정이고요. 8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1부에서는 주식시장 긴급 진단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2부에서는 그래서 가장 현명한 ETF 전략은 무엇인지를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네. 본사니까요. 좀 넉넉합니다. 자리는.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 마감될지 모르니까 원하시는 분들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 분의 그림이 아침엔 투자를 또 대표하는 3인방이고 맞아요. 또 N2의 1타 강사들. 맞아요. 약간 가족 사진 같기도 하고 좀 기대하고 재미있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청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중에 한 분이시죠. 비주얼을 맡고 계신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3명 중에서는 비주얼 담당해야지. 막내도 담당하셔야 되고. 네. 약간 걸그룹 그거 뭐야 혼성 그룹 같기도 하고. 코요테 뭐 이런 거. 트리오. 코요테 너무 옛날이다. 나도 좀 실망했다 나한테. 근데 혼성 그룹이 없잖아요 요새. 그거 그 5명 그 있잖아요. 카드. 그 있잖아 딴딴 타잔이네. 타잔 있는 그룹. 어. 그룹 이름 뭐? 올데프. 올데이 프로젝트. 맞아, 이런 맞아, 느낌으로. 맞아. 네, 괜히 쓸데없는 걸로 또 시간 끌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1타 강사 그리고 ETF계 요정 박현주 과장님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바닥을 좀 봤어요? 본 거예요, 우리?
바닥이라고 이제 확정 짓기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왜냐면 네. 빅테크 실적이 아직 다 공개가 된 게 아니어서 뭐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이기 네. 때문에 좀 흐름상 지금 시작은 괜찮다. 그래도 구글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 KPX 투자는 계속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네. 그거는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직은 조금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좀 횡보하는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딱 뉴스가 나오는데 네. 알파벳 주가는 좀 흘렀잖아요. 많이 그러다 흘렀어요.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를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AI가 돈이 되나? 결국에는 우리가 주목했던 클라우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현금이 계속 좀 마르는 느낌이네. 뭐 약간 이런 걱정도 좀 있었고요. 이번에 네.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네. 기록한 맞아요. 거죠? 네. 네. 아. 근데 사실 국방비보다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비보다요? 네. 그 진짜 많이 쓰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그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클라우드 쪽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게 확장성이나 이제 개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쓸 때 막무가내로 아무런 계획 없이 미래에 대한 뭔가에 뭘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서 이 정도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봐도. 일단은 지금은 너무 서로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면 따라잡기가 속도 면에서 이게 무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처질 수 없고 애플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그쪽에 계속 발을 안 담그겠다. 우리는 뭐 오픈 AI와 함께 그냥 오픈 AI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네네. 이어가겠다. 뭐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결국에 빠질 사람들은 빠지고 음. 이제 계속 경쟁할 사람들은 경쟁하고 이런 가운데 계속 KPX 투자는 내년까지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은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상장 그리고 미국 관련한 투자 이야기 저희가 몇 주 동안 사실 미국의 엑스포저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네.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한번 동향부터 쭉 짚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주간 단위로. 일단은 1차적으로 사실 특징은 크게 중국 그리고 원유였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중국과 원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디커플링이 나타났냐 보면 항생테크와 뒤에 보시면 과창판, 장어판 이런 쪽이랑의 지수의 디커플링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주간 기준으로.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미국도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 눌려있던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반도체가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비슷한 그런 흐름상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중국도 항생테크 안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 특히나 알리바바나 이런 쪽의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그쪽이 조금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과창판, 창업판 쪽의 반도체나 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들에서 수급이 좀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네. 근데 그 가장 크진 않지만 조그만한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혀 있냐 보면 CXMT 이제 17일 상장 앞두고 있잖아요. 네. 본토 자체 내에서의 자금이 조금 그쪽으로 좀 일부가 이제 이동을 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대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과창판에서 자금들이 좀 유출되는 모습들도 이면에 확인이 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그 좀 창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과창판에 상장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들도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외에 조금 다른 특징 포인트는 원유가 이제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 올라가고 브렌트유 9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체유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두유나 이런 쪽 수요 늘어나면서 이제 혼입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서 네네.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유럽 자체 내에서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유럽이 덥다면서요? 네. 유럽 폭염이 진짜 살인적이라고 실제로 네. 많이 또 맞아요. 사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작황 안 이슈가 좋아요. 있어서 그렇군요. 농산물 가격이 튀고 옥수수 가격이나 밀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조금 반영이 된 부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포인트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락으로 가서 좀 보시면 네. 이제 딱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코스닥, 코스피 하락했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계속 수급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이즈가 많죠. SK 하이닉스 ADR 상장된 이후로 이제 본주가 계속 더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대한 노이즈가 있는 데다가 반도체의 추후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네. 빅테크 실적 계속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중심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형주 중심으로 장은 움직이긴 하지만 코스닥으로 일부 갔다가 또 한 하루 오르다가 계속 빠지다가 뭐 이런 추세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는 조금 계속해서 이런 하락세가 조금 주간 단위로는 하락한 부분들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제자 사실은 최근 한 며칠간은 또 좋았잖아요, 국장이. 네. 근데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빠져 있다 힘들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외에 좀 눈에 띄는 게 히토류 히토류? 빠졌어요. 주간으로 히토류가 왜 급락했는데 빠졌을까요? 일단은 히토류가 보통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수출을 막아버려서 히토류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히토류 공급이 과잉될 거다라는 전망이 IEA에서 보고서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히토류를 이제 채굴을 해서 그거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실질적인 그 히토류 자석으로 만드는 그 제조 시설의 수요는 좀 부족한데 네. 상대적으로 공급 그 원재료에. 원재료에 대한 공급은 아. 좀 과잉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어요, 히토류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MP Materials라는 데랑 레이나스라는 기업이 그 보고서 발표 이후에 네. 첫날 급락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간 단위로 봐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너무 이게 중국이 저걸 가지고 이 전략 자원화를 그쵸. 시켜버리니까 다른 곳에서 많이 굉장히 생산을- 우리가 가능성을 많이 봤잖아요. 호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빨리 이제 좀 기술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사실 히토를 가지고 무기를 항상 네. 미국과 맞아요. 네, 이런 협상 협상할 카드로들. 때 했는데 네. 이제는 그 좀 약간 무용지물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뭐 전망은 어디까지나 전망치니까요. 그게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오페크 쪽이나 뭐 이런 원자재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망치가 늘 맞진 않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히토류는 다른 원재료와 다르게 이제 지수나 이런 게 이게 딱 명확하게 뭐 브렌트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직 좀 그래요? 관리하고 있는 국제 표준이라는 그쵸. 게 정확하게 없기 인덱스가 때문에 명확하게 있지는 않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명확한 요소가 조금 많다. 그래서 사실 히토류만 다루는 원자재 애널은 없어요. 보시면 이제 농산물이나 원유나 이런 거 다루는 애널리스트나 연구원들이 있는데 히토류만 다루는 애널리스트는 없어요. 그분들이 그냥 같이 히토류도 그냥 곁다리로 그렇죠. 일부 네. 보시지만 아. 그거를 디테일하게 그 히토류 보기는. 가격에 대한 전망치나 수급적인 부분의 전망치까지 딱 집중해서 보고서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가만히 있으니까 블루오션이에요? 뛰어들어도 돼요? 에너로 아무도 안 한다니까. 예. 히토류. 네. 상대적으로 그런 비중이 히토류. 적기 아니 때문에 뭐 부동산도 하시고 히토류 쪽 히토류도 한번 하시고. 공략해 보려고. 네. 예.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예, 어쨌든 히토류 네. 쪽이 요새 원재료에 대한 생산이 좀 과잉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또 시장 동향 한번 볼까요? 네. 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좀 눈에 띄는 게 페이팔이 급등했어요. 왜요? 원래 페이팔이 실적도 별로고 뭐 회사가 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스트라이프라는 회사랑 그 에벤트라는 이 사모펀드 회사에서 네.
페이팔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 대규모 자금, 현금을 주고선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해서 비상장으로 대신 돌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상장으로 돌리는 대신에 인수를 할 테니까 현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을 대출을 하는 내역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네.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급등을 한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회사 자체는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이제 네. 호재성 뉴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좀 눈에 띄었던 게 암호화폐가 올랐어요. 요새 지금 비트코인 다 코인 관련이네요. 조금 보니까. 좋아요. 조금 분위기가 반전된 가장 큰 이유는 음. 원래 계속 사람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래 장기로 투자를 해오신 고래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집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떨어졌다고 보시는 지금 건가요? 비트코인이 아. 6만 지금 6천 정도에는 돌파. 올라간다. 왜냐하면 클래리티 법안 안에서 조금의 이제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한 근데 이거는 언오피셜로 나오긴 했는데 루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네. 조금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외에는 EWY가 상승했어요. EWI도 우리나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SK 하이닉스 ADR이 하락하고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됐잖아요. 네. 미국에. 근데 그게 거기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EWY와 D램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 이유를 왜일까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리스크 오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좀 어떻게 보면 방어 리스크를 좀 일부 방어하면서도 메모리를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일부 편입하고 있는 EWY와 같은-거나 네. 아니면 D램 같은 애들로 자금을 분산시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뭐 나쁜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하락한 쪽으로 한번 볼까요? 하락한 쪽은 아까 유럽 쪽 이슈가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고 스페이스X가 하락했어요. 스페이스X가 많이 빠졌네요. 요새 안 좋아요. 스페이스X는 악재가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 스타쉽 발사 지연되고 그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시도한다고 하죠. 네, 근데 뭐 그거는 악재였고 이제 다시 시도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락업 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금이. 요인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이제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악재가 계속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하락 동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ETF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네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스마트카라는 이름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미국 테크 ETF도 액티브도 있고 있고요. 뭐 크게 사실 눈에 띌 만한 ETF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나마 타이거 미국 테크 NYSE 100 액티브라는 ETF가 이 NYSE 100이라는 지수를 최초로 네, 우리 유일하게 지난주에도 사용하고 얘기를 있는 해주셨죠. 네. ETF여서 뭐 액티브 형태로 나온다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나스닥 액티브 이렇게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미국의 일종의 테크 지수의 액티브 형태의 100종목으로 구성된 ETF를 하나 출시를 했다. 네. 그냥 뭐 정도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서 사실 큰 틀에서 뭐 특징은 아닌데 근데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거 상장을 했을 때 네. 신규 상장되는 거를 가장 빠르게 담을 수 있는 ETF들은 사실 액티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테크 액티브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 궁금한 게 네. 네. 보통 액티브 하면은
그 운용하는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편입 편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액티브는 뭐예요? 지수를 100% 추종을 똑같이 종목을 넣어서 카피해서 가져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비율을? 이제 상관계수를 지켜가면서 네.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 70% 올라간다. 그러면 70% 올라가게 이제 비슷하게 방향성을 쫓으면서 그 안에서 종목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100지수 내에서도 완전히 똑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테크 하면은 나스닥 아닌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테크 비중이 여기가 조금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일단 나스닥은 뭐 바이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종이 조금 이제 하이테크 플러스 기타 혁신 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테크에 조금 더 집중한 섹터, 일로 치면 코덱스 IT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코스닥이 테크와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면 걔가 이제 약간 일종의 코덱스 IT와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코덱스 IT에다가 액티브를 붙여놓은 느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미국 ETF 신규 상장 종목들도 가지고 오셨는데 별표를 2군데 치셨어요? 일단은 매수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타겟 레버리지가 상장을 이거 많이 세 했더라고요. 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거 상장하자마자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 뭐 이미 국내에서 레버리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어쨌든 미국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니까 출시가 된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할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디램이나 EWY 같은 애들로 자금이 좀 이동을 하면서 어쨌든 너무 쏠림 없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무브먼트는 조금 보인 것 같고 네. 그 외에 루마라는 애가 상장되어 있는데 루마? 크레인쉐어스에서 나온 이제 옵티컬 ETF인데 얘 같은 경우는 광통신 네트워크 ETF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좀 미국의 광통신 네트워크 ETF가 이게 유일합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3개 정도가 상장됐잖아요. 원래 많아. 네, 코덱스에서 하나 출시하고 2개가 연달아 또 출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는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 기업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슷한 ETF가 있겠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 통신 리츠까지 다 리치 비중 한 10% 정도 가져가는 네. 전통 네트워크 장비주가 들어가 있는 ETF인데 IGN이라고 하는 아이쉐어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얘도 어떻게 보면 AI 네트워크 인프라와 연관성이 있는 ETF인데 얘는 조금 더 전통적인 애들이어서 조금 더 보수적이고 패시브로 운영되고 근데 이제 신규 상장된 루마는 액티브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를 조금 더 잘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ETF다. 퓨어 플레이어라고 좀 볼 수 있는 ETF다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ETF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시장 이야기, 시장 전략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한 4주 전부터죠. 사실 지금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하반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국장 투자에 대한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미국 쪽으로 약간의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각 섹터별로 아니면은 시장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저희가 네. 한번 던져드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또 답을 여쭤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자, 질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국내는 액티브 ETF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관심도도 높아집니다. 미국도 비슷하다는데 국내 대비해서 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름만으로 알기 어려운데 이 미국 지수형 액티브 활용해서 투자도 좀 쉽게 하고 싶습니다. 이걸 코어로 가져가도 될까요? 국내외 액티브형 ETF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박현지 과장님이 코어와 세트
새틀라이트. 요 뭐 해야 되냐? 요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코어라면 이제 그걸 집중해서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도 그렇죠.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외 액티브형 ETF 차이점 네. 요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차이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액티브들은 종목 들어가 있는 개수 보시면 뭐 10개, 20개 막 이래요. 근데 미국은 막 20개가 최소고 거의 한 수천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액티브 상품이요. 인데도. 와. 그럴 거면 인덱스 전 지수하겠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네. 해석을 하시면 되고. 네네. 근데 그 이면에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만한 개수의 기업이 없고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는 규칙에 지켜서 상관계수 0.7을 지켜가면서 어쨌든 좀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나 뭐 개수나 비중이나 캡 같은 게 쉬워진 것들 네. 이런 룰 같은 게 룰 베이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좀 자유롭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 좀 집중형이 되어버려요. 네. 액티브가. 그래서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이런 친구들은 더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이게 그 흐름을 잘 타면 확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분산형으로 이제 액티브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자산 분배를 한다는 관점에서 액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들이 조금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집중 더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셀렉션이 조금 더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변동성이 그만큼 국내보다는 좀 적은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수익률 단에서 봤을 때도 네.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져간다는 관점에서는 네. 미국 상장 액티브도 코어로 가져가고 싶으시면 가져갈 수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세틀로 가져가셔도 되지만 네. 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사실 액티브 ETF도 다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탑다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크로를 보고선 셀렉션을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매크로 지표들 OECD 뭐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경기 사이클이나 섹터 사이클 뭐 시장 사이클 같은 거를 다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고 바텀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목 피킹에 더 가까운 어쨌든 뭐 탐방도 다니시고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력의 오피니언이나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바텀업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액티브여도 탑다운 형식으로 가져가는 액티브가 있고 바텀업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액티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도 조금 더 패시브한 액티브가 있는 거고 정말 액티브한 액티브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런 탑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팩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가시는 경향이 코어로 가져가실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깔아놓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네. 이제 바텀업인 애들을 가져가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액티브들이 있잖아요. 뭐 나스닥 그 타임 나스닥 100 액티브 뭐 이런 애들은 다 바텀업이나 이제 뭐 코엑트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다 바텀업 형식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오히려 종목단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어필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AI 테마 네. 뭐 아니면 배당 테마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조금 더 와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 ETF들이 좀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운용력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근데 특정 팩터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월드나 아니면 뭐 이퀄 웨이트라고 해서 동일 가중치를 둔 지수나 아니면 뭐 하이힐드 배당 중심으로 가져가는 애나 아니면 퀄리티 뭐 실적 중심 ROE 그리고 모멘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온 애들 중심으로 담느냐 안 담느냐 네. 등등 그로스, 뭐 성장주 뭐 이런 식으로 팩터가 다 다른데 이 팩터들이 다 퍼포먼스가 다 항상 일정하게 늘 좋았던 애들이 없어요. 여기 쭉 보시면 파란색으로 짙어질수록 더 좋은 건데 네. 쭉 이어진 애들이 없죠. 연간 여기 보시면 7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쭉 상태를 보시면 위에가 기간이군요. 네, 파란색 기간을 섹터가. 보시면 리턴 레이트를 보시게 되면 어떤 때는 더 배당이 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성장주 모멘텀 쪽이 더 좋았다가 이 사이클적인 흐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나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들도 사이클에 따라서 특정 섹터를 더 담았을 때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 베어 마켓일 때는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애들 담고 오히려 불 마켓일 때는 기술이나 소재나 이런 쪽을 담고 그 직전에 정말 안 좋을 때는 파이낸스나 시작 시점부터는 테크 이런 식으로 담아가면서 이제 약간 시클리컬하게 이게 같이 순환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액티브 운용력들은 이런 부분이나 사이클을 다 반영을 해서 종목 피킹을 하는데 피킹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어려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핸드폰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얻어야 될 정보만 딱 쉽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아는 어. ETF도 많을 거예요. 뭐 제피 우리 맞아요. 사실 투자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 배치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포트폴리오를 짜주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를 네. 짠 건 아니고요. 네. 이러한 ETF들이 있는데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ETF들이 어느 덧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앵가를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왔고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갖고 온 4가지 ETF들은 뭐 5개지만 사실상 한 개 늘 더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네. ETF는 진짜 바텀업 형식으로 종목을 이제 성장주를 피킹하는 애 하나, 그리고 바텀업 형식으로 종목을 배당률을 높일 애들을 가져가는 ETF 하나,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산 분배형으로 중소형, 대형 할 것 없이 수천 개의 기업을 담아서 이제 미세한 틸팅으로 지수를 따라가진 않지만 그 운용사 자체 내에서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갖고 가는 종목들을 미세한 틸팅을 통해서 담아서 운용하는 패시브스러운 액티브 ETF 네. 하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터 팩터 로테이션을 하는데 이거를 패시브스럽지 않고 액티브스럽게 하는 친구 하나, 이렇게 4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피, 얘도 액티브인데 네.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초고 배당을 가져가는 S&P를 추종을 하는 액티브 커버드 콜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를 제가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제 선호할지 어떤 거를 가져갈지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저는 얘기 들었을 때는 네. 그냥 저 4가지 플러스 알파를 그냥 쭉 다 분배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성격이 드는데요.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히 자산 배분 될 것 같고. 사실 이 4개 그냥 같이 사시면 자산 그러니까요. 배분이 자연스럽게 되긴 네. 합니다.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액티브가 특징이 수수료가 조금 더 패시브보다 그쵸. 세다 보니까 다 가져가시기에는 부담이기 때문에 일부 좀 선정을 하셔서 S&P 500 일반형 뭐 V55 같은 거 들고 가시면서 이런 친구들로 좀 한두 개 정도? 엣지를 좀 주시거나 이런 전략으로 세틀 형태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패시브형 액티브를 하나 깔아 두시고 이제 좀 테마형 ETF, 업종형 ETF를 일부 담으시는 전략 이런 식으로 엣지를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디팩트라는 ETF가 있는데 얘는 패시브스러운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얘가 디멘셔널이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퀀트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운용사예요. 저는 오늘 처음 봅니다. 네. 디멘셔널. 근데 네. 되게 유명한 운용사이고 디멘셔널 액티브 ETF가 전체 AUM에서 1위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눈에 띄는 그 우리나라 ETF가 분들은 상품이
네, 바텀업을 더 좋아하세요. 이제 퀀트적으로 뭐 자산 분배형 ETF 뭐 이런 EMP 포트폴리오 ETF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건 약간 자산가분들이 하시죠.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아직 자산가가 아니 아니라서 그래.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디멘션을. 이 친구는 그 특징이 약간 어떻게 보면 미국 분들이 세금에 예민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종목을 미국의 연말에 보통 이렇게 ETF를 매수를 하면 거기서 얻은 분배금? 성과를 분배금으로 나눠줘야 돼요. 네. 근데 그 분배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분배금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종목을 이제 사고 팝니다. 네. 그런 계산까지 해요? 네, 그런 방법을 써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좋다. ETF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용이 사실 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좀 잘 알려진 ETF 운용사이기도 해서 절세 ETF. 어떻게 보면 좀 절세 요소가 살짝 가미되어 있는 ETF인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ETF iShares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이런, 그럼요. 네. 여기는 사실 블랙락이라고 하는 운용사는 패시브 ETF로 유명해요. 그래서 액티브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있는데 이제 근래 들어서 액티브의 비중을 좀 실어서 팩터 로테이션이나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액티브로 운용하는 ETF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팩터를 로테이션을 하는데 얘는 디멘셔널 디펙트보다 조금 더 액티브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운용력이 단순히 이제 전체 얘가 앞서 디펙트가 VTI처럼 미국 전체 중소형 대형주까지 다 포함해서 수천 개에 투자를 한다면 네. DYNF는 한 몇백 개 정도로 추려서 운용력이 업종 사이클까지 감안을 해서 최신 트렌드, AI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전략을, 액티브한 전략을 사용하는 팩터 로테이션 ETF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어려워요. 친구가 안정적이에요.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네, 비교적 안정적이고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텐데 네. 그리고 바이 같은 ETF는 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코액트에서 나온 그런 특정 ETF나 타임에서 나온 특정 인공지능 AI ETF나 이런 것처럼 운용하는 ETF여서 종목 피킹을 합니다. 혁신 뭐 이런. 네, 혁신 네. AI, 전력, 뭐 네트워크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서 현재 SK 하이닉스 비중이 시총에서 가장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 수익률은 조금 최근 한 달 동안 별로 좋지 않은데 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얘가 톱입니다. 그러네요. 네 개 중에서 가장 물로 공격적이고 올라와 있네요. 종목 수도 가장 좀 적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캐피털 그룹 디비덴드 밸류 네. ETF 같은 경우는 얘도 전통적으로 종목 피킹을 하는 운용사이고요. 그래서 CGDV라고 해서 근데 배당주나 이제 배당을 늘릴 만한 밸류 기업들을 좀 피킹을 해서 넣는 이제 ETF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결국에는 어떤 형식이라 하더라도 안에 어떤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사실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디펙트 보시면 2,544개 종목 투자하고 있고 톱 10 비중이 25.8%예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고 퀀트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 그러네요. 톱 10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DYNF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수가 적죠. 229개. 그리고 톱 10 비중이 41.1%로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졌죠. 근데 종목 보시면 얘도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차이점은 디펙트는 중소형주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대형주 중심 위주로 들고 가는 형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옆에 바이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더 줄어들었죠. 66개. 66개의 톱 10 비중이 46.9%면 집중도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는 ETF인데 보시면 SK 하이닉스 비중
6.9%, 마이크론의 AMD까지 이제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서 반도체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담고 있는 형태의 네. ETF이기 때문에 현저히 조금 더 공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시면 CGDV는 배당주 중심으로 담는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아까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큰 배당 성장 초기 기업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가 근래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당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거운 기업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 기업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조금 다양한 그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네. 이런 친구들도 보면 좀 특징적인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제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분산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S&P 지수 내에 일부 종목을 이제 옵션을 이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얘는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를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대신에 방향성은 똑같이 가져가지만 대신에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배당률에서 8.11%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서 현저히 특징이 다른 부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액티브 ETF들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디펙트 같은 친구는 조금 더 코어로 S&P처럼 코어처럼 그냥 가져가시기 좋은 VTI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이게 전체 미국 종목들에 막 크게 투자하는 ETF인데 걔랑 약간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는 ETF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 깔아놓는 용도로 조금 더 적합하고요. 그 외에 엣지를 좀 주는 용도는 바이 나 CGDV 같은 친구들로 엣지를 주고, 배당으로 커버드 콜로 깔길 원하시면 제피 같은 친구들을 애드를 하시면 균형이 사실 요렇게만 가져가셔도 균형은 얼추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분들에게 뭐가 맞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사실 디펙트는 네. 보수적이신 분들은 디펙트나 DYNF 같은 거 사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바이 같은 거 사시면 되고요. 바이 수익률이 제일 높았죠. 네, CGDV 같은 애들도 가운데 껴 있습니다. 보수적이신 분들이랑 공격적이신 분들 사이니까 위험 중립형 정도인 분들한테 딱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인컴형 ETF이기 때문에 얘는 지수형이랑 같이 가져가서 시너지를 얻는 그 사이드로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이신 분들도 커버드 콜은 어느 정도는 일부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사실 같이 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형태의 ETF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액티브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에 상장된 액티브 상품들, ETF 상품들을 좀 네.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보다는 이제 연금 투자 위주로 이제 ETF를 오랫동안 장기 모아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금 투자라든지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한국 뭐 ETF 아니면 미국 시장 ETF를 좀 섞어보면은 좀 이상적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지수 관련한 ETF는 국내에도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일부와 말씀해 주셔도 이거 미국의 직접 상장된 ETF를 좀 믹스해도 괜찮을 것 성격이 같아요. 좀 비슷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쵸. 근데 이제 한국에 없는 형태의 ETF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나 이제 DYNF나 제피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의 한국판으로 있어요. 비슷한 형태의 네. ETF가. 제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것도 있고, 그 바이 같은 애들은 뭐 타임에서 나온 인공지능 AI나 뭐 이런 쪽이 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CGDV 같은 가치주 액티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미국 거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에서 나온 미국 고배당주 액티브라는 네. 상품이 있어서 비슷한 게 하나 있고요. DYNF 같은 친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저 소울에서 그 타임에서 나온 그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EMP 상품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네네네. 돼. 타임에서 나온 게 하나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DFA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런 전략을 추구를 하는 그런 ETF가 아직까지 없어요. 없습니다. 네. EMP 포트폴리오나 펀드 형태로 그냥 가져가실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네. ETF 순수 ETF로만 봤을 때는 요거랑 완전 똑같은 전략을 쓰는 ETF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연금 계좌에서도 충분히 이거랑 비슷한 ETF들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ETF를 연금 계좌에 넣으셔서 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굳이 미국 거를 안 사셔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서 근데 제가 오늘은 미국 편이어서 그냥 얘기를 안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국 걸 사시는 거고요.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싶고 달러가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해서 환전을 좀 해놓고 나는 달러 비중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분들은 미국 걸 사시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세제 혜택을 가져가면서 계속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내로 연금으로 접근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뭐 몇 대 몇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겠네요. 달라집니다. 네. 근데 자산가분들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미국 상장을 많이 선호하셔요. 왜냐하면 어쨌든 양도세 22% 내고 그냥 건보료 부담을 이제 느끼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분들은 미국 상장으로 접근을 주로 하시는 편이고 근데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달러나 원화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500원대 아래로 좀 그렇죠. 내려왔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약간 SK하이닉스 ADR의 영향이 일부 좀 단기적으로 반영돼서 추후에 다시 뭐 1,500원을 뭐 돌파하게 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관점까지 함께 더불어서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또 미국 상장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스파이나 QQQ 이런 걸 되게 자주 들어봤는데 그거는 뭐 많이 들어봤죠. 많이 많이 들어봤죠. 예. 그 외의 ETF를 말씀드렸을 때는 좀 헷갈리는데 싶은데 요거는 이제 찬찬히 여러분들이 자료 들여다 보시면은 요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요런 아이디어로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8월 18일에 가면은 이거 ETF 전략을 짜주시는데 이때는 뭐 어떤 내용이 일지가 궁금한데 혹시 주제는 정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주제는 제가 보통 릴레이 세미나나 이런 거를 그래도 계속 다녔는데 네. 그때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되게 다뤘었어요. 네. 이제 사실 좀 겉핥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ETF 단에서 분석을 어떤 좋은 ETF를 어떻게 이제 피킹을 할지 그리고 조금 살짝 더 심화 과정처럼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벨이 다 다르시긴 한데 그쵸. 근데 그래도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저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애드밴스드 레벨로 조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밴스드가 해석하면 뭘까요? 조금 더 진화된. 네. 저 알고 있지만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좀 증권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는 이 시간 남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 제가 궁금한 걸 섹터 물어볼 수 있죠. ETF 얘는 그러니까 실적 좋은데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요즘에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로봇. 로봇.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로봇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소문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소문이 대놓고 말했죠 이제. 그렇죠. 이제 네. 말을 한 거니까 그럼 삼성이 움직이니까 사실 그 관련 섹터들이 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동안 이제 로봇주에 관련된 ETF를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앞으로 그쪽이 조금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AI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에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저는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피지컬 하고 있습니다. AI 쪽. 네. 결국에 로봇인데 음.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로 접근을 하느냐, 이제 국장 중심으로 가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 중심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베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부품주, 로봇 부품주까지 같이, 글로벌 부품주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글로벌 이제 로봇 ETF 이런 걸로 접근하신 게 조금 더 베타가 낮아질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온 그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액티브 상품 같은 거 네. 또 괜찮아 보이고, 하나로에서 나온 글로벌 피지컬 AI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액티브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글로벌도 무조건 어쨌든 액티브가 붙는 형태의 ETF들이 이러한 AI 테마나 이런 게 맞물려 있을 경우에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어떤 게 올라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에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뭔가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삼성전자 관심 없잖아요. 네. 로봇? 삼성전자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아니라 로봇 하면 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신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마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치면 저는 액티브 형태로 가져갔을 때 뭔가 좀 변동성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로봇도 글로벌하게 조금 더 접근을 하시고, 해외 상장 로봇 ETF들 같은 경우도 부품주 중심으로 많이 담고 있는 ETF들이 클래식해요. 네. 대부분 보면 막 화낙이나 뭐 이런 좀 일본 부품주나 이런 친구들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실적 측면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더 빨라요. 네. 왜냐 이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로 접근을 하시면 안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중소형 국내 로봇에만 좀 집중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네. 넓게 국장에 한정돼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넓게 글로벌로 보시고, 여기다 플러스 굉장히 좀 트렌드가 빨리 바뀌니까 맞아요. 액티브까지 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라스트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건 골라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파킹형 ETF가 이제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파킹형 왜냐하면 ETF도 나와요? 파킹 통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근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좀 도망가자. 네. 파킹형 ETF가 대세라고도 하고, 월드컵 이제 마지막 공연을 또 BTS가 있는데 너무 그쵸. 전 엔터 섹터가 빠져 있는 느낌이라 파킹형부터 좀 일단 여쭤볼게요. 전 파킹형 ETF가 너무 궁금한데 보통 그치, 이제 우리 너무 저축이나 궁금하죠. 상품들은 많은데 네. ETF로도 이게 어떻게 구조가 돼요? 일단 파킹형 대표적인 게 MMF라는 상품이고요. 머니 MMF. 마켓 펀드. 사실상 파킹형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잠깐 쉬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쉬어갈 건데 현금으로 놔두긴 싫으니까 파킹형으로 놔두겠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파킹형은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파킹형은 아니지만 파킹형처럼 일부 안전자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채혼이잖아요. 네. 채권? 채권과 채권? 채권 혼합형 네. ETF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채혼형, 채권 혼합형. 네네. 주식과 채권 혼합을 50대 해놓은 상품들이 굉장히 근래에 되게 많이 출시가 되고 네네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 그 자산의 그렇죠. 30%의 네. 주식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특히나 우량주 2개, 3개 담고 맞아요. 혼합. 삼전닉스. 네, 아니면 뭐. 근데 그거의 해외 버전까지 이번 계속 출시가 계속 최근에 나오는구나. 나오고 엔비디아, 네. 구글 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채권 혼합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면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밸류 뭐 예를 들어서 구글, 뭐 엔비디아, 뭐 채권 혼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2개 정도 묶어가지고 나온 애들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좀 트렌드적으로 그러한 상품들이 근래에 들어서 좀 저는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상품 셀렉션이 파킹 쪽에서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MLF 말씀하셨고 뭐 우리 파킹형 통장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네. 좀 손쉽게 ETF로 이렇게 자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런 그렇죠.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면 활용할 만한 ETF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끝났네. 아이고. 끝났어. 시간 끝났는데 제한, 시간 제한. 이렇게 끝났네. 아쉬움을 남겨줘야 다음 주에 허재미 궁금해하는 실적 좋은데 기대감 좋은데 안 가는 친구들 한번 살짝 살펴주시고 네. 파킹형 ETF 지금 아니 왜냐면 과장님도 눈에 좀 보이는 애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요즘 시장이 워낙 힘드니까 그래요. 네. 요것도 살짝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네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뚝순이 박현지 과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시장이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도 지금은 보니까. 코스피가 2.82%로 다시 한번 7,000선 아래로 내려와서 6,989포인트 선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삼전, 닉스 두 종목 모두 각각 2%대로 상승폭을 꽤 많이 줄였고요. SK스퀘어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2.3%로 상승폭이 다소 좀 줄었고요. 아유 좀 힘 좀 내. 뭐 이렇게 보신탕 네네네네. 무슨 몸보신용. 몸 보신 네. 할 만한 아, 그런 거. 아. 여러분 전 강아지 사랑합니다. 우리 금실이 보고 사랑해요. 싶네요. 네. 잘못 얘기한 거고요. 그거 가지고 또 혼내지 마시고 음. 뭔가 이렇게 보양식을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에? 느낌이에요. 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들 내 계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내 계좌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아 그래서 문제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실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희망찬 시장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